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마천 사기 세가 중에서 강호 주발에 대한 세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가는 진나라 말기 유방이 봉기를 할 때 유방과 같은 지역에서 참여한 주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주발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인 초나라 대전에서 유방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태우에 이르기까지 한나라에서 그 주발의 활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태우 이후에 효문제 이후 그리고 효경제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들, 주발의 아들 주아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아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한나라의 황제인 유시 집안을 위해서 공을 세운 두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발과 그의 아들 주아부는 말년에 그들이 모셨던 한나라의 황제의 견제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먼저 주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호 주발은 유방과 같은 폐연 출신입니다. 당시의 주발은 누에를 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또 그 예전에 상갓집에서 곡소리 대신 피리를 부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주발은 상갓집에 찾아가서 피리를 불어주는 일,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주발은 힘이 좀 좋았고 장군감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에 입대를 해서 활을 나르는 궁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 고조 유방이 진나라 말기에 폐연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의거를 일으켰을 때 주발이 유방을 쫓았던 거죠. 당시에는 중현이라는 그 신분으로서 종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현이라는 것은 시종관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유방의 뒤를 이렇게 같이 봐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이와 같이 주발이 이제 싸움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발이 전투에 나가면 항상 성벽에 가장 먼저 올랐다, 이렇게 사마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발이 어느 정도 공을 더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자기로 오대부라는 자기를 유방에게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유방과 함께 당시에 중국의 예전 제나라 지역인 것 같습니다. 풍땅, 패땅 뭐 이런데요. 팽성 인근 지역에서 진나라 군들을 상대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죠. 그와 같이 해서 의병을 기원전 209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2개월 동안 그 지역, 가까운 인근 지역에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나라의 회왕의 명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향해서 서쪽으로 군대를 계속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방을 따라서 무관과 요관을 거쳐가지고 진나라의 수도 함양성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항우에 의해서 유방이 당시에 봉분을 받게 될 때 한중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유방을 쫓아갔던 주발은 당시에 유방으로부터 처음으로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쟁에서 지역을 차지해 나가는 과정들은 제 오른편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중국의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암양성까지 항우의 이동 라인이 있고, 또 유방에 이동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중 땅에 들어가게 된 유방은 바로 얼마 있다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만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삼진을 평정하기 위해서 주발 역시 같이 유방과 함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초나라의 수도였던 당시 항우의 본거지였던 팽성까지 유방과 함께 공격해 들어왔다가
항우의 반격으로 인해 가지고 팽성에서 물러나서 형양 땅까지 물러났을 때 역시 주발도 함께 했다가 나중에 주발은 형양 땅 근처, 그러니까 이제 오창인데요. 그 오창 지역에 사실 상당히 이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식량이라든지 곡창 지역으로서. 그래서 그곳을 지키다가 또 항우를 쫓아서 항우가 해야까지 물러날 때까지 유방을 쫓아서 초환전에서 한나라가 이기는 큰 공을 세우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주발은 그 이후에 낙양과 역양으로 돌아와서 또 유방과 함께 지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항우가 죽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중국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때 연나라의 연왕 장도가 반역을 합니다. 그때 주발이 함께 나가서 반란군 장도를 공격해서 진압합니다. 또한 주발은 그 당시에 유방으로부터 여루에 봉해지게 되고 또 부절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절이 대대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주발은 강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발은 진나라 말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방이 항우를 완전히 무찌르고 또 한나라 내부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공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안전쟁에서 승리를 이뤘지만 이 한나라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동안 공신이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왕신인데요. 회음 한신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한왕신이 저 북쪽에 대나라 지역에 올라가서 흉노를 막으라고 했는데 흉노와 거꾸로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주발이 나가서 또 한왕신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유방과 함께 흉노가 머물고 있는 그 북쪽의 평성이라는 곳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등산까지 들어갔다가 그 당시 이제 백등산에서 유방이 흉노족 선우에게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경험이 있죠. 그때도 주발이 함께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발의 공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주발은 그 이후로 태위라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또 이어서 주발은 진이라는 사람이 또 유방에 반대해서 반군을 형성해서 북쪽의 그 마읍이라는 지역에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역시 주발이 공격을 해서 진이의 군대 반역군도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연 땅에서 유방과 같이 자라났던 이 노관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왕이 되었었는데 이 연나라의 노관도 역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방은 번쾌에게 명령을 해서 연왕 노관을 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번쾌가 지난번 번쾌일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번쾌가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방은 추가로 번쾌를 잡기 위해서 진평과 주발을 출정시키게 되죠. 당시에 주발은 번쾌를 잡아서 진평을 통해서 다시 수도로 돌려보내고 번쾌를 대신해서 주발이 장군이 되어 노관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노관은 결국은 연나라를 버리고 흉노로 넘어가서 그 흉노족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결국은 한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흉노에서 죽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주발은 유방이 초기 폐원에서 일어나서 초한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내부자들에 의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그러한 장수였던 거죠. 그래서 고조 유방은 이와 같이 공이 큰 주발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주발이 세운 공로는 어찌 보면 한나라 초기에 황제 유방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었던 거죠. 주발은 원래 사람이 강하면서도 약간 인자한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제가 된 유방은 주발에게 큰 일을 맡길만 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주발은 어찌 보면 무장으로서는 최고였다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주발은 문학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최하였던 거죠. 그래서 주발은 유생들 내지는 유색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동쪽을 향해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발이 그 유생과 유색객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빨리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말합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찌 보면 주발은 좀 지루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한 거죠. 좋게 말하면 질박하고 끊임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발은 머리보다는 몸으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발이 연나라에 노관이 반역을 했을 때 노관을 치러 번개를 대신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미 고조였던 유방은 세상을 떠나고 만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발은 이제 여류의 신분으로서 유방의 적통자인 효해제를 왕위에 추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효해제가 기원전 189년, 그러니까 황제가 된 지 6년 지나서죠. 한나라의 조정에서 태위라는 관직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 당시 주발이 그 태위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해제 10년, 기원전 BC 185년 여태우가 죽게 됩니다. 자, 여태우는 사실상 유방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인 해제를 황제로 두었지만 사실상 모든 실권을 다 갖고 집권했던 그런 여태우였습니다. 유방의 적통 부인이었죠. 근데 여태우가 죽고 나니까 그 여태우의 조카였던 여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조나라의 왕의 신분이었고 또 상장군의 신분으로 여태우의 또 다른 조카 여산이라는 사람이 여왕의 신분으로서 한나라의 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태우의 조카였던 여산과 여록이 여태우가 죽고 나니까 나라를 장악하려고 유씨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발은 사실상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당시 이제 주발이 태위직에 있었지만 군영에 들어가서 병력을 지휘할 수도 없었고 당시에 진평은 승상이었지만 진평 역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평과 주발이 둘이 상의하여 마침내 여씨 종족 세력들을 주살해버리고 대나라에 있었던 문제, 당시 이제 효문제 황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데려다가 황제로 세우게 되죠. 사마천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태우 본기와 효문 본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주발을 우승상에 임명을 합니다. 지난번 진평 이야기에서 진평이 우승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진평이 주발에게 양보를 했었죠. 그래서 주발이 우승상이 되고 진평이 좌승상이 되었던 이야기는 진평세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발은 우승상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황제로부터 황금 5천금을 상으로 받고 또 시급 만호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주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씨 일족들을 주살하고 대나라의 왕을 천자로 추대한 장군의 위엄은 천하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군께서는 많은 삼금과 또 시급을 하사받아서 신분 역시 높을 대로 높아졌고 황제의 총애도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간다면 아마도 화는 당신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얘기는 높은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발에게 말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주발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발이 스스로
승상이라는 그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겠다라고 황제에게 요청을 하니까 황제인 문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승상은 진평이 승상을 일을 했죠. 그렇지만 이 진평도 얼마 안 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황제는 다시 주발을 불러가지고 승상 자리에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개월 더 지나서 문제 황제가 주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내가 여러들에게 조칙을 내려가지고 본국에 부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임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상이 내 말을 잘 듣고 승상 스스로 잘 생각해서 그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물러나서 고향으로 가서 좀 물러나야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 아니 나이 먹었고 오래된 사람들이 자기 자리 딱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승상이신 당신 주발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물러나세요. 이런 의미로서 문제가 이야기한 거죠. 어찌 보면 문제는 승상이 되었던 주발이 조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발은 승상 자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국이 어느 위치냐면 하동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하동군 태수와 군의가 관할 지역에 현을 순시하다가 강현, 그러니까 강우가 봉지로 갖고 있는 곳이 강현인 거죠. 이 강현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우였던 주발은 혹시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주발이 자신 몸에 갑옷을 입고 또 병장기를 들고 또 이 무장된 가병들, 수행하는 병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딱 거느리고 태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를 보고서 후에 어떤 사람이 황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발이 모반을 일으킬 것 같다. 항상 복장을 무기를 착용하고 있고 주변 항상 자기의 호위병들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인 문제가 주발을 정의,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정의에게 넘겨서 조사를 하게 시킵니다. 이때 정의는 그 사건을 장안으로 넘겨서 일단 주발을 체포해가지고 신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강현에 있던 주발이 이제 잡혀와서 장안에서 신문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참에 죽음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두려워진 이 주발이 감옥에 있는 옥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옥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발을 강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때 주발은 일단 뇌물, 천금을 옥리에게 전달합니다. 좀 봐달라고. 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옥리, 감옥에 이제 지키는 이 옥리가 딱 조서를 쓰고 있는 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주발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쓰냐면 그 뒤에다가 공주를 증인으로 서게 하세요 라고 힌트를 줍니다. 자, 당시에 이 공주는 누구냐면 효문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발의 장남 큰아들 주승지와 효문제의 딸 공주를 결혼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리가 그 내용을 알고 주발에게 이 어려운 시점에 당신 며느리인 공주를 이용하세요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러니까 즉 맏며느리였던 공주를 이용해서 뭔가 이룰 꿈입니다. 결국 옥리였던 사람이 주발에게 공주를 증인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발은 평소에 자기가 황제에게 받았던 그러한 복禄내지는 뭐 하사금 뭐 이런 것들 모두를
박수에게 다 반납시켜서 바칩니다. 자, 이 박태우는 누구냐면 황제인 문제의 친어머니죠. 그래서 박태우의 바로 밑에 동생 박소에게 주발이 자기가 그동안 황제한테 받았던 모든 그런 금은 보화들을 다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우의 동생이었던 이 박소가 박태우를 찾아가서 주발을 위해서 이제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우 역시 주발이 반역 같은 거는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고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온 자기의 아들 문제에게 어머니인 박태우가 두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딱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게. 강우 주발은 예전에 여씨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황제의 옥새를 보관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씨들이 군사들을 그 당시에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깨하지 못했는데 그 공은 바로 주발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주발이 설사 이제 와서 반란을 꾀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아들 문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옥리하고 강호가 옥중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 글 내용을 사실 문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부탁이 있다 보니 황제가 자기 어머니 태우에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면서 옥리의 신문을 못하게 했고 곧바로 옥리를 시켜가지고 주발을 석방시켜라 이렇게 명을 내려서 사신에게 황제가 부절을 주니까 옥리에게 보내고 또 옥리는 강호를 사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가까스로 풀려난 이 강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100만 대군을 지휘하던 그런 장군의 신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옥리 한 사람의 그 권세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서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장군으로서 수많은 군사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세가 저 옥리 한 사람만 또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대에서 별 스타단 장성의 끝발보다 감옥, 범죄자들을 지키는 교도소 안에 교도관의 어깨에 달린 이파리 몇 개가 더 끝발이 있더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감옥에서 석봉되고 난 다음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 주발은 효문제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169년에 결국은 고향에서 죽습니다. 봉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강우의 시호는 무였고 또 이 큰아들인 주승지가 후의 자기를 그대로 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년이 더 지나서 이 아들이었던 주승지는 공주가 자기 와이프였잖아요. 문제의 딸. 근데 이 여자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별거를 하게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결국 봉지도 없어지고 후국도 없어지고 물러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문제는 강우 주발의 아들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에 한해 태수였던 주아부를 뽑아서 조후에 봉하고 강우의 후사를 잇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강우의 대를 이어서 봉지를 받게 되고 이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발의 아들이었던 주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부가 아직 후에 봉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한해 태수로 있었을 때죠. 근데 어느 날 이름이 허부라는 사람이 주아부의 관상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태수께서는 3년 뒤에 후로 봉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로 봉해지고 나서 8년 후에는 장상이 돼서 한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고귀한 신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로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한 9년 지난 다음에 태수께서는 굶어 죽을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상가가. 그러니까 당시 주화부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 형님이 아직 부친의 자기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만약에 형님이 설사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형님 밑에 내 조카, 형님의 아들들이 다 대신할 건데 내가 어떻게 후의 자기를 잇는단 말이요? 그리고 나의 신분이 당신만대로 귀하기가 그지없게 된다라면 어떻게 또 굶어 죽게 된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관상쟁이였던 허부가 주화부의 그 입을 딱 가리키면서 추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수의 얼굴에 나 있는 이 주름선이 수직으로 입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상은 굶어 죽을 운명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나 있는 주름을 보고 굶어 죽을 인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얼굴에 수직으로 입과 가장자리까지 쭉 뻗어 있는 주름. 여러분들 혹시 그런 주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한번 좀 먹을 거를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약 3년이 지나서 진짜로 아까 그 주화부의 형이었던 주승지가 공주와 결혼했던 그 주승지가 죄를 얻게 되고 자기를 잃게 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당시에 효문제가 신하들에게 강우의 아들 중에서 똑똑한 놈을 첨가해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당시 신하들이 모두 주화부를 추천해가지고 주화부가 결국은 봉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강우의 후사를 잇게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화부의 역할과 공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집권한 지 6년째입니다. 당시에 북방의 흉노족들이 대거 한나라의 변경 지역을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 흉노하고 가까이 있는 변방 세 곳의 장군을 각각 배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래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당시 지역 패상이라는 지역에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서려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서 국문이라는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한해 태수였던 주화부를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세류라는 지역에 주둔시켜서 북방의 흉노족의 침공에 대비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였던 문제는 자기가 배치를 시켰으니까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단 순시를 한번 합니다. 황제가 처음에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패상과 국문에 이르렀을 때 당시에 황제가 그 지역에 이르니까 곧바로 그 지역의 군사들이 수레를 타고 달려와서 황제의 일행을 군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장군들과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황제를 영접합니다.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황제가 수레를 달려가지고 주화부가 있는 세류 군영에 당도를 했을 때는 그와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세류 지역의 군영에서는 군사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또 예리한 그런 병장기를 딱 들고 또 화살도 당겨서 겨누고, 그러고서 황제가 오고 있는 그 수레를 인도하던 그 선발대에 군대가 겨누고 있으니까 군중으로 군대 중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선발대가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께서 도착하니까 어서 문 열어라.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문을 지키고 있던 도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군이신 주화부께서 군령을 내리시기를 군중에는 장군의 명령만 있을 뿐이고 천자의 조칙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거죠. 군영에서는
자기 상관인 장군의 명령만 있을 뿐이지 천자라고 해서 내가 천자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군기가 제대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황제의 그 선발 때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황제가 군영에 다 도착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역시 황제 역시도 군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자에게 황제가 부저를 딱 나눠주면서 장군에게 황제의 명을 이렇게 전달하게 합니다. 황제의 명입니다. 내가 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군영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후에 주화부가 군영에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문을 지키던 군사가 황제를 시종했던 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께서는 명을 내리시기를 군중에서는 말을 타고 달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고삐를 잡고서 서서히 머는 그러한 수레를 타고 군영으로 들어갔고 장군 막사에 이르자 그때서 주화부가 병장기를 잡은 채, 그러니까 무기를 잡은 채 문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옷을 입고 무장한 군사들은 큰 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군대의 의례로 인사를 올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주화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매우 감동한 천자였던 황제는 엄숙한 태도로 의례를 행한 후에 사람을 보내서 주화부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황제인 짐은 주장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군대의 어떤 의식을 끝낸 황제가 군문을 나서고 나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런 신하들에게 놀라가지고 이제 뭐 좀 황당해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문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참으로 저 주화부가 진정한 장군이다. 내가 이 앞전에 보았던 패상과 군문의 그 군영은 허술하게 짝이 없었구나. 그들 장수를 갖다가 아마 적들이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쪽은 아마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지고 말 건데 이 주화부의 군영은 그 반대로 아주 철통방언이 내가 어떻게 쉽게 그 주화부의 군영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또 마찬가지로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주화부의 군영에는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이제 황제도 이 군대의 기율과 강인한 그런 철통방어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화부는 문제로부터 군인의 그 자세 그거를 제대로 인정받은 겁니다.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오랫동안 주화부의 행동을 칭찬했고 또 한 달쯤 지나서 그 북방에 배치했던 군영 3개를 모두 이제 해체해버리고 주화부는 이제 수도에 들어오게 해서 수도의 치안 책임자인 중이라는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장안 안에 들어와서 치안을 담당해도 되겠다라고 신뢰를 하게 된 거죠.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이 문제가 자기의 아들인 나중에 이제 경제 황제가 되는 유계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라에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거든 주화부에게 군대를 맡길 만하니 주화부를 잘 따르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도 유언으로 자기 밑에 아들에게 주화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인 대를 이은 효경제는 주화부를 거기장군에 임명합니다. 이 거기장군은 대장군이라고 표현되는 표기장군 다음 서열의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성으로서는 두 번째 자리에 임명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효경제와 주화부 사이에 아버지하고 좋았지 뭐 아들하고 좋으란 법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황제가 된 경제와 또 그 밑에 장수로 주화부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경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4년입니다. 수도 치안 담당이었던 중위에서 태위로 지위가 올라간 주화부는 이번에 동쪽으로 출정해서 오나라하고 초나라의 반군을 공격하는 그런 명령을 황제에게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오나라와 초나라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제후국이었던 거죠. 이 오나라 초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화부가 출전하기 전에 황제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초나라 군사들은 상당히 사납고 또 날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직접 전면전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군을 일단은 우리 한 나라의 주력군이 맡는 게 아니라 양나라에게 일단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오나라와 초나라의 군량 보급로 거기를 끊어버린다면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란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주화부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위였던 주화부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평양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반역을 했던 오나라가 양나라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때 사태가 상당히 위급하게 되니까 양나라의 왕이 주화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시급함을 알리고 빨리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화부는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양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나라를 지나쳐가지고 동북 쪽을 향해서 창읍이라는 지역으로 가버리더만 거기서 성을 딱 높이 세우고서 지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양나라는 오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죽겠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주화부는 그냥 군대를 이끌고 양나라 옆을 스쳐 지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창읍이라는 지역까지 가가지고 성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나라의 왕은 매일같이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화부에게 우리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청원을 자꾸 합니다. 근데 주화부는 창읍이라는 지역만 굳게 지키고 군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양나라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양나라의 왕이 황제인 경제에게 이제 일러 바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경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자를 주화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양나라를 구원해라 라는 그러한 조칙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화부는 황제가 조칙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 보루만 쌓게 하고 출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성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가끔 말을 탄 그 기병과 당시에 예전 그 한왕 신의 아들이었던 저 한태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기병하고 이제 한태당을 이제 출전시켜가지고 반군에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와 초나라 군대죠. 이 군대들의 양도 그러니까 곡식을 나른 군량미를 나르는 그런 길을 끊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군량이 떨어지게 된 오나라의 군사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죽을 똥 살 똥 오로지 이 주화부 군대만 우리가 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화부가 지키고 있는 성으로 몰려옵니다. 자, 근데 역시 주화부는 군대를 몰고 성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화부의 휘하 군사들이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이 이제 슬슬 밤이 되니까 군영 내에서 아군끼리 서로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싸우고 막 혼란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리가 주화부가 묵고 있는 그 장막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화부는 끔찍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렇게 두고 있으니까 내부에 소란스러웠던 군사들의 이러한 소란스러웠던 소요 사태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이 된 거죠. 조금 지나서 이 반란군이었던 오나라가
성의 동남쪽 귀퉁이를 급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하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쪽인 성의 서북쪽에 군사를 더 집결시키고 그쪽을 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죠.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을 친다 이런 것처럼 이 오나라 군사들이 동남쪽을 치는 척 했지만 결국은 이제 서북쪽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주하부의 군사들이 거기에 미리 준비를 딱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 군사들이 서북쪽을 공격하는 오나라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완패시켜 버립니다. 결국 이 굶주림에 지쳐버린 오나라 군사들은 주하부의 진영 앞에서 모두 물러나게 되고 그때 주하부는 자기 정예 병력들만 딱 선발해가지고 오나라 군사들을 추격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완벽하게 무찔러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던 오나라의 왕 유비는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이제 장사 몇 명만 데리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강남까지. 그래서 단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한나라 군사들은 이때 그 승세를 타고 나서 추격을 해서 반군도 모두 포로로 잡아내고 또 나머지 군사들도 다 항복시켜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나라는 도망간 오왕을 잡아내기 위해서 오왕의 목에다가 천금의 상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월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오왕을 죽이고 그 오왕의 머리를 갖고 와서 반란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후에 오나라와 초나라의 반란을 쉽게 사실 평정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바로 주하부의 전략이 아주 유효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주하부의 그런 전략, 그러니까 성만 지키고 나가지 않고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양나라를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양나라, 양효왕, 그러니까 이 양효왕은 누구냐면 두태우의 아들 유무, 그러니까 여기 이 양나라 효왕이 그 당시 황제였던 경제의 친동생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효왕과 주하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경제도 이제 주하부에 대한 생각이 예전에 자기 동생 양나라도 안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소원해지기 시작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주하부가 이제 반란군들을 진압을 시키고 개선을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이번에는 태위관이라는 그러한 관직을 새로 설치해서 주하부를 정식으로 임명을 시킵니다. 그 뒤로 이제 5년이 지나서 주하부는 이제 한나라의 승상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경제 황제는 당시만 해도 주하부를 매우 중히 아꼈다 이렇게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효경제가 자기 밑에 아들 중에서 율태자, 그러니까 효경제의 둘째 유리 소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태자를 폐해버리니까 주하부가 폐태자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경제에게 태자의 폐위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태자를 폐위한다는데 주하부가 반대를 하니 그 당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앙금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뭐 주하부가 황제의 결정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하부와 경제의 사이가 더 이제 소원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양효왕이 궁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형인 황제에게 또 자기의 어머니인 두태우에게 항상 주하부의 단점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조직 내지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그럴 겁니다. 누군가 자기의 그 서운한 감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있다라면 인사권 내지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헐뜯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양혜왕과 경제, 두태우 이 세 사람이 만날 때마다 계속 주하부는 험담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날 두태우가 자기 아들인 경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죠. 경지의 이제 비를 말합니다. 왕비의 친정 오빠인 왕신을 후로 봉하시지요. 라고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 경제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남을 후로 좀 봉해라.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경제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난색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조카이시면서 저의 사촌인 두팽주와 어머니의 동생 그리고 나의 외삼촌이신 두강국이라는 분도 아버지이신 문제께서 후로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을 제가 즉위한 다음에야 그분들을 후로 봉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직 내 처남을 후로 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두태여가 또 경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이 어미의 오빠인 두 장군은 살아있을 때 후에 자기도 받지 못하고 죽었어. 결국은 죽은 후에야 그 아들 두팽주가 후에 자기를 얻었단 말이다. 이 일이 내가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황제 당신 늦지 않게 당신의 처남인 왕신을 바로 후에 좀 봉하길 바랍니다. 라고 어머니가 경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단 승상인 주아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경제가 주아부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인 경제가 승상이었던 주아부에게 어떠냐? 내 처남을 후로 봉해도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아부가 또 거기다 대고 경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고 황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거죠. 문제께서는 공신들과 맹약하시기를 유씨가 아닌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다. 또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후에 봉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맹약을 어긴다면 천하가 함께 그들을 공격해서 주멸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왕이신 황제께서 처남 왕신은 황후의 현재 오빠이시고 공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신은 유씨도 아니고 또 공도 세우지도 못했으니 옛날 선제이신 문제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 시점에 봉으로 맞이하면 안 된다. 결국 선대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황제인 경제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경제는 아무리 황제여도 그렇지 자기 아버지 들먹거리면서 이 신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됐다, 알았다. 이제 뭐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하고서 이제 집어치워버립니다. 자, 그 후에 흉노의 왕이었던 선우 몇 명이 한나라에 항복해 옵니다. 이제 흉노족의 그 좀 우두머리들이 몇 명이 전 한나라에 항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흉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들에게 후하게 해줘서 뭐 좀 해보려고 그 넘어온 선우들, 흉노족의 우두머리들을 후에 봉하자. 그리고 이 후에 봉하고 나면 그들을 따라서 또 다른 흉노족들이 계속 넘어올 것이다. 한나라에 항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고무시키려고 투항한 흉노족을 후에 봉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이번에도 승상이었던 주아부가 경제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흉노족의 더 위에 얻어머리 선우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우리 폐하에게 항복해온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그들을 마저 만약에 후로 봉하신다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신하된 자들 보고 절개를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뭐냐? 지금 현재 저쪽 흉노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대우해주면 여기 한나라에
신하들도 흉노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겠느냐?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경제에게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때 주하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황제가. 나는 승상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소. 라고 이제 거부 의사를 딱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이제 조서를 내가지고 그 흉노족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전부를 열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주하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이빠른 소리 했는데 황제가 무시하고 실행해 버리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또 상해가지고 그 뒤로 아이고 나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 승상직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물러나기를 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가 중원 3년, 그러니까 기원전 147년에 그래, 주하부 당신이 이제 좀 나이 들어가지고 병도 없고 그랬으니 그래, 승상직 그만두면 내 거둬들이리라 하고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하부는 승상직에서 진짜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경제가 다시 주하부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승상에서 물러난 주하부를 불러들여가지고 음식을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하부의 그 식탁에는 음식을 주는데 썰지도 않은 큰 고기 덩어리 하나만 떨렁 내줍니다. 이거 먹으려면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또 좀 고기도 좀 썰어 있었던지 아니면 썰 수 있는 뭐 나이프를 주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젓가락도 없고 그냥 접시에 고기 큰 덩어리 하나만 떨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하부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이제 좀 불안해하는 거죠. 또 불평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한테는 뭐라고 못하니까 그 연회석을 준비했던 주관을 했던 그 관원을 이제 딱 쳐다보면서 일로 와봐 젓가락 좀 가져와 딱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 경제가 딱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겠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 무슨 뜻인가 하면 주하부가 승상일 때 이것저것 토달고 뭐 원칙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또 이제 주하부를 좀 뭐 속된 말로 연맥이려고 아무것도 안 주고 고기 덩어리 딱 주고 나니까 뭐 젓가락 달라 뭐 달라 하는데 그거 당신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냐. 당신이 자르고 젓가락 가져가서 먹고 네가 다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이제 뭔가 정보를 확실하게 준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이 주하부가 자기 관물을 딱 벗으면서 황제한테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때 주하부는 재빠르게 걸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황제에게 사죄의 표현을 하는데 경제가 자기 눈으로 이제 주하부를 딱 전송하면서 마지막으로 경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불만 가득한 자가 어떻게 나와 같은 황제의 신하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단단히 주하부에 대해서 삐져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주하부의 아들이 이번에 이제 주하부의 또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공관, 상방에서 어떤 기구나 무기 등을 만드는 곳에서 황실에서 사용하는 순장용, 갑옷,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막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황실에서 사용하는 무기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기관이 당시에는 이제 공관 그리고 상방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모양인데 주하부의 아들이 황실에서 만드는 기구들을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기구가 뭐냐면 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게 되면 무덤에 같이 묻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물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막 사들여요. 뭐 500점 이상을 샀다고 하는데 이러한 물건을 또 운반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하부의 아들이 그 물건을 운반했던 사람들한테 운반비도 주지 않고 딱 입을 딱 닫고 떼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운반했던 그 사람들이 괘씸하죠.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주하부의 아들을
관가에 이제 일러 바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분명히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아버지인 주아부까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경제가 일단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신문해라 이렇게 옥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리가 다시 주아부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아부가 아들이 한 짓거리니까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잘 안 되니까 이 보고를 받은 경제가 승질을 확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너 당신 주아부 절대 이제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확실하게 단정 져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경제 황제가 즉시 정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마 경찰이나 뭐 검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아부를 붙들어가지고 저는 취재를 해. 그리고 문초를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주아부를 붙들어 와서 이제 문초를 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당신 말이야 반란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딱 물으니까 주아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내가 저 기구나 뭐 이런 뭐 장비 이런 것들 산 것은 내가 죽게 되면 내 묘지에 같이 묻으려고 하는 그런 부상품일 뿐이다. 내가 그거 가지고 무슨 반역을 한다고 나를 이렇게 신문하십니까? 라고 주아부가 반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아부가 말하니까 이거를 듣고 있던 그 정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반역은 네가 살아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죄도 들어가면 죄가 생기듯이 이와 같이 옥리와 정의가 주아부에게 너 그거 부장품이라고 하는데 너 죽어서 반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옥리는 주아부를 더 심하게 핍박을 하고 결국 주아부는 그 조서를 받는 도중에 이제 차라리 내 이러려니 참 자존심도 상하는데 자살을 하고 말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주아부의 부인이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자꾸 달게니까 이 자살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정의에게 넘겨져 가지고 이제 아예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주아부가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음식을 딱 끊고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식 투쟁이 딱 오래도 가지 못하고 5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자, 단식한 지 5일 만에 주아부는 이제 자기 입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주아부의 본국도 없어지고 끝나버립니다. 처음에 관상쟁이가 주아부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는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단식 투쟁하다 죽게 된 거죠. 이렇게 주아부의 후사가 끊어진 지 1년 후에 경제는 다시 주발의 또 다른 아들 주건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주발을 강우의 본국을 계속 이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나중에 뭐 이 본국도 끝내년 다 잃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발 강우의 아들 주아부까지의 이야기, 주발 강우세가였습니다. 주아부는 관상쟁이 허부의 예언대로 결국 굶어 죽고 말았죠. 그리고 주아부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는 자기의 처남이었던 왕신을 결국은 개후라는 자기에 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이 말하고 있는 강우 주발세가입니다. 근데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렇게 강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강우 주발은 처음에는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아주 소박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능은
약간 일반 사람들보다 좀 떨어졌다. 소박하지만 뭐 재능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 고조 유방을 따라서 천하를 누비고 다니면서 장군과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그리고 여씨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주발인 다시 한번 한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했었다. 이와 같은 주발의 공은 예전 중국 고대 은나라 때 건국을 도왔던 공신 이윤이나 또 주나라를 세우는데 공신이었던 쥐공 이들만 못지않다. 그만큼 주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주화부가 군대를 다룰 때 아주 위엄있고 잘 다뤘다. 근데 이와 같이 군대를 잘 다루는 그러한 솜씨만큼을 볼 때는 예전 전국시대 때 사마양조라는 그 군인이 있었죠.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양조 이상이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았다. 비록 이 두 사람이 절개는 지켰지만 겸손하지 못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목숨을 앗아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슬프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그 두 사람 주발과 주화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비루하다, 겸손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큰 공신이었던 그간의 소하, 그리고 조참, 그리고 장량, 진평, 그리고 이제 오늘 주발까지 이렇게 해서 세가편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편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유방의 한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내조를 했던 여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우 본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 영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 이제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에 살아있는 새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우는 물 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 1년은 산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이제 뭐 뒤집어지거나 이랬을 때 물이 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우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렇지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고서 장식용으로 쓰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색상별로 뭐 녹색도 있고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아니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편에 저희 사진 눌러주면 구독 신청됩니다. 그리고 제 왼편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